예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원래 이런 그 계획이 없었는데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 또 국내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는 게 저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기꺼이 여기 왔었습니다. 이번은 아까도 조금 얘기해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에 대구 미술관에서 이쾌대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이쾌대라는 콘텍스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여기 와서 좀 여러 가지 일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이번은 아직까지 학기 중입니다. 7월 말까지 좀 수업이 있어서 가야 하겠습니다. 수업도 있고 원고 마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목소리는 괜찮습니까? 우선 그 저하고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젊으시니까 모르지만 군정 시절에 형 둘이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지범으로요. 근데 저는 그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때는 이 나라에 오가고 올 수 없는 처지였고요. 그것이 70년대, 80년대 내내 한 20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거의 4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원래 미술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은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그 미술에 대한 책을 쓰거나 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자폭자기적인 사고로 유럽으로 떠났어요. 유럽에서 한 3개월 동안 미술관 다니고 미술 보고 그때는 그래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기나 막 근대 초기 미술을 많이 보았지요. 그걸 목표로 해서 의식해서 갔던 거 아니라 그냥 갔으니 너무 많이 느끼는 바 많았었고 빠졌다 할 수 있죠. 그걸 글로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양 미술 순례라는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도 간행되고 여기서도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지 한 20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글쟁이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 출발점이 그 책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슬슬 20세기 미술에 관심이 갖게 되고 특히 독일 20세기 전반 그러니까 1차 전쟁기하고 2차 전쟁기 가운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 와이마르 공화국 시기 표현주의나 그런 화가들의 정신적인 고투라든가 고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 갖게 되고 그것도 청춘의 사신이라는 책하고 고뇌의 원근법이라는 두 권책으로 썼고 이 나라에서도 출간돼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출간됐다 하면 조금 오해가 있지만은 물론 원서는 일본어로 쓰고 일본에서 나왔는데 저에게는 그 기쁜 일은 그 일본에서도 보다 이 나라에서 독자들이 많습니다. 독자가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 시대 속에 어떤 시대 속에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고뇌라든가 고민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일본에 있는 다수자보다 이 나라 여러분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그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 쪽으로 관심이 옮기기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그 글도 쓰고 여러 가지로 일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데요. 안 보십니까? 안 보여? 잘 보입니까? 이거 어디냐면요. 부산에 있는 하나의 고아원이에요. 근데 나하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F라는 이름인데 나의 그 같이 있는 여성입니다. 나하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미히나타 리르무안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은 국적은 벨기에인데 입양아예요. 이 나라에서 벨기에로 입양 가던 사람인데 많이 그 활발히 아티스트 활동도 하고 또 입양아의 인권, 권리에 대한 활동, 사회적인 활동도 하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고 미희가 하루만 지내던 고아원에 같이 갔어요. 여기서 벨기에로 보내게 됐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거 그 종이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가 그 어떤 아기에게 붙여진 번호입니다. 미희는 지금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퍼포먼스 아트도 하고 사진 작품도 합니다. 그거 뭐냐면 당연히 그 여러분 쉽게 연상하시겠지만은 홀로코스트죠. 간제 이송, 집단적인 간제 이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제 수용소에서의 그 수인들은 유대인 수인들 여기서 그 타투로 번호를 붙이게 되죠. 미희는 그 자기 자신의 타투로 그 번호를 붙이는 장면도 자료하고 그 작품으로도 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 나라 다수자는 그걸 어떻게 보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작품이 아니라 그냥 가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던 친구끼리여서 기념 촬영했을 뿐인데 그 종이를 이렇게 들고 보였죠. 미희하고 내가 여기서 한 200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 미히나타 리르무안입니다. 이 나라에서 한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해서 입양아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예술 활동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지쳐버렸고 캐나다로 옮겨갔는데 캐나다에서도 좀 많이 어려웠고 지금 벨기에로 갔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보여드리면서 제가 디아스포라 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레지메라 할 수도 없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적었는데요.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게 보다 일단 작품을 보시면서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또 좋다고 봅니다만은 90년대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서양 미술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근대 미술에 대해서 좀 글도 쓰기 시작했을 무렵에 일본 사회가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붐, 디아스포라는 말이 개념이 유행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지요. 그리고 토린티 민하라든가 레이초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저작이 번역되고 또 그 포스트 코로니얼리즘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말을 잘 했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익숙지 못하고 잘 안 썼어요. 제일조선인은 제일조선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많이 공통점이 많다.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아니면 20세기 초기의 유대인들이라든가 지금의 온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아스포라들하고 우리하고는 공통점이 많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제1조선인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의했을 때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주류파가 그거 아니었어요. 일본 주류파들은 디아스포라가 그냥 한문적인 대상이고 지적인 유희의 대상이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년대는 여기 이 나라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제일조선인들의 일본이라는 군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죠. 그것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으로 생기게 된 난민화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안 볼 수가 없거든. 그래도 그거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의 한문적인 유행 그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촌스럽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따지게 되니까 불편하지요. 디아스포라라는 존재가 다수자에게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 다른 자신들의 사회가 아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근데 그런 풍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나도 개입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일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미희가 바로 이 한국 사회 문제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상기해서 내줘야 한다. 그거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 저는 일본에서 저 근무처인 도쿄経済대학교에서 2004년에 디아스포라 아트의 현재라는 전시하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거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독일이나 미국이나 온갖 세계에서 초청하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DVD가 있는데요. 전부 다 보시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요. 전부 다 보실 수가 없는데 조금만 그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좀 앉으세요. 의자가 없네요. 지금 어떻게? 말은 좋아요. 도쿄経済대학学術연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도 일본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10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희지요? 이 사람 미희 루모안. 안 보이는데. 보시고요. 다 끝나시면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요. 말도 모르고 이 기계도 모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저희 그 국무처인 학교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그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에도 좀 소개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아바인 교회 그 민현순 교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희 나타리 르무안, 그리고 제일 조선인으로서의 그 환보 강자라는 여성하고 다른 분, 그리고 일본의 조선대학교가 있어요. 소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용계 학교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지만 오늘 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미술학과 학생들의 작품, 그리고 다카야마 노보루라는 일본 도쿄 예대 교수인데 아버지가 조선인인 분, 이런 사람들을 그 송현숙 화백, 지금이야 아주 유명 하시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었지. 간호사로 70년대 초반기에 독일로 건너가시다가 거기서 미술가가 되신 분, 그런 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조금 빨리 보낼 수 있나요? 이거 보고 하라고. 데이비드 강이 몇 번째 나오지? 예. 이런 부분일까? 이거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이거 송형숙 선생님, 그거 미희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가지. 이거 송형숙 선생님, 그 간호사로 독일로 가시던 분이시죠. 학고제에서도 전시하셨고 또 리우무에도 작품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주 유명하셨죠. 그래도 그때는 이런 자리에서도 거의 자비로 나오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가셨다가 독일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환자의 그 치료로 그림을 그리게 하지요. 치료로요. 근데 그 치료로 하는 걸 간호사로 도와면서 나도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때 느꼈대요. 그리고 그거 조금 일단 정지하자. 그때 물론 독일은 그렇게 노골적인 차별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전라남도에서 여성 왔다가 하면은 형숙이라는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너는 내일부터 마리아로 하자는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좀 그 하기가 어려운 힘든 일을 다 하게 하는 그런 걸 다 겪었지요. 근데 3년 동안 일을 하고 거의 모든 수입을 갖다가 그 실가에 전라도 그 집으로 보내고 또 계약 기간 끝나면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하고 싶다, 조금 유럽 구경도 하고 싶다고 느끼셨죠. 근데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경험에서 저 내면 세계에 있는 뭔가를 갖다가 그 선생님 자신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을 그때 욕심에 깨닫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이거 군전 시절이 얘기였어요. 선생님 계시던 때가 70년대, 80년대죠. 아까 말씀드린 저
제 그 현도 감옥에 있었죠. 근데 이분은 독일에서 제독 한인 여성 협의회인가요? 민주운동 회회에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부군 남편이 독일인이어서 독일 여권 가지고 그거 9일로 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금지가 되고 하루만 공항 근처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묵게 됐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렇지 안 그러면 그런 고급 호텔을 묵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하고 만났을 때 선생님은 그림 일기를 그리십니다. 그림 일기를 그리신 나를 보고 너 그럼 소준식의 동생인가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독일에서 좀 반성으로 지금 그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뭔가 일들에 관심 가지고 그거를 그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방적 사고는 아십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시고요. 제가 그걸 병합박물관에 귀딱했습니다. 병합박물관 지금 소장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하시니까 이 그림을 이거 보여주시고요. 우리 형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가 나왔다는 그날의 일기. 그러니까 독일에 계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부 다 산상해서 그리시는데요. 그걸 내게 주시려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당신한테 너한테 이거 주겠다. 말하자면 어떤 농부가 토마토나 호박으로 주시는 것처럼 주시니까 이거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미술관에 보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럴까요?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인데 독일은 미술 학교가 여기는 모릅니다. 그래도 함부르크 미술예술대학교에 가셨는데요. 보통 어떤 시험이 있으면 못 들어갔을 걸. 그거 아니라 이 선생은 독일에서는 68년 제히츠가야라라고 하는데 60년대 학생 반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많이 민주화가 되고 입학 제도도 그러니까 7명 교수들이 이렇게 면접한다고. 근데 학생은 자기 자신의 작품 어떤 것이든 작품을 들고 오면 되고 작품 보고 7명 교수들이 이렇게 다시 자신들 의논하고 다수결로 입학 허가하자 안 하자 하는 걸 결정돼야 돼요. 4대 3으로 입학하셨다 합니다. 그거 좀 농담일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 예술가가 되셨는데 지금이 브라시 스트로크라는데 이런 화풍이 되셨지만 저기는 그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디아스포라라 하시죠. 디아스포라 아트의 하나의 전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본인의 삶에 살아오신 길 자체가 이 나라가 인력 수출을 했을 때 그리고 군정 시절의 역사적 기억 그런 거 다 이렇게 바탕에 갈려 있는 그런 예술이라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조금 또 앞으로 갈까? 왜 안 나오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미희인데 미희 나타리르 모아는인데요. 미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부산의 고아원에서 입양하러 베르기에로 갔는데 실제 나이가 그때는 3살이었대요. 그런데 소루상 5살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베르기에 양부모가 5살인 줄 알았지,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5살인데 산수가 못 따죠. 근데 너는 왜 이러냐? 근데 근데 그 본인에게는 평생 남은 아주 큰 상처예요. 그리고 그 베르기의 그 양부모가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스트.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떤 그런 동양의 불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다 있는데 베트남하고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선의 구별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동양의 아동은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을 거다, 산수 잘 할 거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지 하는 말을 항상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15살 때에 가출해서 집을 나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브뤼셀의 예술학교에 다녔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조금 여기서 존재하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미희는 예술가가 됐는데 80년대 발발 때에 입양아들 그 조국 방문이라는 기획이 있었고 한국에 처음 왔대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나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한 학교에서 항상 멍기멍기해서 엄승해서 완타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실제 그 부모를 잡기도 하고 잡기 운동도 했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넘게 그런 활동하다 많이 지쳤다. 이 나라 다수자하고도 좀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상호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느꼈고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것이 데이비드 강이라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아티스트인데, 그 양쪽에 서 있는 남자하고 여성 저의 학생입니다. 제 학교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입니다. 이 부분 전부 다 보십시다.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일본 말이었어. 강용주라는 이름인데, 데이비드 강이라는 서양식 이름도 있고요. 나이가 한 5, 6살 때 캐나다로 이주했다 해요. 근데 한때 귀국해서 홍대에서 소예를 배웠다 하니까 이번 이 퍼포먼스도 그거하고 많이 깊이 관련돼 있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세요? 그거 좋았다. 이거 멋있지요? 멋입니까 이거? 뭐야? 아세요? 소효. 예, 소효예요. 소효의 이 여자 학생이 제일조선인 제자인데요. 이거 같이 봐서 퍼포먼스 또 같이 하게 되고 많이 그 인생의 큰 사건이었을 걸. 많이 좋은 경험을 했었어요.
글쎄요. 한 완복으로 한 300m 정도 갔을까? 한지에 머무립니까? 응? 한지. 응, 한지지. 먹물이에요? 응, 화지지, 화지. 응. 근데 이거 모타 오일하고 하인츠 케찹을 섞인 거예요, 이거. 그거 그러니까 알기 쉽지요. 그 동양하고 미국 케찹은 미국이고 또 모타 오일은 그 군대 기계 문명 이런 다 섞인 거지. 실제는 이거 편집됐으니까 이렇게 빨리 떠는데 실제로는 꽤 긴 시간 걸고 그대로 쉬지 않고 너무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보복했지. 아, 뒤에서 말아서 따라오면서 접혀서 없어지네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로 일단 돌아갔었는데 또 가능하면 또 멀리 갈 생각이었을 걸.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잘라서 나눠준 거예요. 또 소회처럼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만큼. 지금 일본의 거실에도 걸려 있어요, 하나. 자, 여기서 일단 정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미술가이기도 하고 치과의사이기도 해요. 치과의사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절반 이상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그 영상으로만 알고 있었고 꼭 저 학교에서 하고 싶다 그 생각했고요. 또 실물은 실제로 보면 또 아주 뭐라고 할까 임팩트가 커요. 근데 그걸 너무 뭐라고 할까 센세이셔널리즘이다, 국단주의다 하는 그런 표현도 당연히 있죠. 또 그 근무처에서는 뭔가 그 국단적인 어떤 아트 퍼포먼스 할 것 같아서 해서 너무 관리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요 했어요. 근데 학생들 거의 안 보았으니까 나는 아쉬워요. 그리고 서현은 원래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할 때는 미국의 혀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크고 길고 더 무겁고 하는 건데 일본에서 이거 준비해 했었거든. 그러니까 언제쯤에 사용하니까
좀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미리 받았고요. 근데 그 먹는 거 하고 아니라 그 냉동시키면 안 되고 그냥 냉장 형태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그냥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느꼈지? 오늘 한두 분 좀 감상을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글쎄요, 좀 메타포가 중첩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직접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언어, 맞아. 그걸로 이제 사실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행적을 남긴다 이런 백남준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글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아트로는 비교적 알기 쉬운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요. 자학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에다가 물을 계속 물 고문 같이 된 그런 영상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 다수자에게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언어의 어려움이 그 혀나 언어나 이런 식으로 그거 바로 그 육체의 고통으로 표현하려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쉬운 해설을 안 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땐 그리고 서예라는 예술이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미다, 한국의 미식이다 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분야지요. 이 사람이 홍대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많이 찬벽에 덧붙였대요. 그러니까 요백의 미라든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그 얘기하셔도 너는 그래서 소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요백의 미 알 수 없는 놈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됐지. 그러니까 서예도 많이 배웠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서예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는 고민부터 이렇게 창출한 그 독창적인 예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알기 쉬우니까 좀 내가 디아스포라 아트에 대해서 얘기할 땐 다 항상 이거 작품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는다는 것이 그냥 그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지금 언어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마다 자신들끼리의 미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문화 환원주의, 문화 본질주의 이런 미식이 있는 공유하는 사람이야만 우리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도전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아주 외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메타화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같이 보인다는 본인이 그런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메타화이기도 하죠. 고통스러운 디아스포라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으로 조금 그러면 예. 네. 이 정도로 그러면 가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예. 이곳이 환복환자라는 제일 조선인 그 3세 여성이 직업적인 미술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환복환자. 이분이 그 제일 조선인의 가족 사진이라는 이런 그 말하자면 이벤트 프로젝트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의 집안마다 있는 그런 가족 사진도 다 있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역사를 갖다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올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멋진 준절모를 쓰고 인반의 스코트를 입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조선이라면 나는 그 육지노동으로 가던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에 이민 가가지고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렇게 지금 멋지게 살고 있다,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인간으로서 욕망이에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런 사진의 뒷면에 있는 인간적인 삶의 실상, 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한복 환자 본인인데 이쪽 친구는 이북으로 귀국했어요. 일본에서는 귀국 운동이 있었죠. 50년대 말부터 한 8만 명, 9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북으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소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이 소녀가 지금 이북에 귀국해서 안 보이게 됐다는 그 비유지요. 메타파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물론 이 나름대로 예술인데 제가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아주 비슷한 콘셉트로의 예술을 봤습니다. 그거 자마이카나 그러니까 카리비안들의 예술인데 아주 큰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가족 사진 중심에 이렇게 반사선상에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중국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카리비안들은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자신들의 카리비안으로 지금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지금 있는지를 갖다가 작품으로 한 거예요. 아주 멋진,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 그거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물론 환복 환자 씨는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그런 관심, 그런 미식,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군민주의적인 우리가 뭐 당군 할아버지부터 하나의 빚줄을 갖다가 지켜온 어떤 민족이다라는 거라든가 일본에서의 만세 일개의 촌왕 있다라든가 뭐 하여튼 나라 시대, 뭐 가마쿠라 시대부터 계속 있어 이런 미식이가 우리의 것이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다. 근데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유로 어떤 맥락으로 서로 때때로는 갈등하면서 상국하면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가죠. 이거 조금 스킵하자. 이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조선학교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많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조금 시간상 아쉽지만, 예. 그러면 이 영상은 이 정도로 하지요. 그러면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안 나오네요. 왜 이럴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케이. 거기 계세요. 이거 슬라이드 쇼로 할 수 있나요? 슬라이드 쇼로 할 수 없나? 업데이트 하고 있나? 이 작품의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타카야마 노보루라는 분인데 일본의 그 현대 미술계에 있어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도쿄예대 교수로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근데 모노파라는 게 아십니까? 이환 선생님도 모노파지요. 모노파 중에 하나, 예, 슬라이드 쇼로 하세요. 작가로요. 이런 그 작품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 작품을 2000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처음 봤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광주 비엔나를 보러 갔을 때 광주 시립미술관에 야외에 이런 작품이 전시돼 있어요. 다카야마 노보루라고. 근데 저는 평소 일본의 현대 미술, 특히 전쟁 후의 미술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하고 느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카야마 노보루라는 일본인이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아주 예외적이다. 일본인답지가 않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 돌아갔지. 근데 일본의 미술계 사람들하고 이번 그것도 관주 시립미술관에서 다카야마 노보루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았는데 이외로 힘이 있는 작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아주 내밀한 얘기인데 저분은 제일 저성입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처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나는 더욱더 관심 갖게 됐지. 어떤 분인지. 근데 그러니까 다카야마 선생님께 직접 연락하고 편지를 보내드리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일제 때에 금속 관상 기사였던 아버지하고 일본인 여성하고의 사이에 태어나서 국적도 일본 국적 아니었다고 오랫동안. 근데 도쿄 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요. 근데 그 모노파로 활동하셨을 때도 물론 이름이야 다카야마 노보루라는 이름으로 하셨는데 본명은 최기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국적이 아니지만 그때는 조선적이에요. 한국 국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반기에 파리 청년 비엔날에 초청받고 가렸는데 여권이 없어서 못 가요. 디아스포라예요. 여권이 없어서 못 가요. 조선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 국적도 아니고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무국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조선이라는 것도 별로 무슨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가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한국 국내하고 완례가 되고 아마 대구에서도 개인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작품은 본인이 예술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북해도에 있는 단간촌을 많이 도시고 거기서 단간 간도 관상 안까지 많이 보시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부터했는데요. 말하자면 그때 간제노동에 종사했던 조선인의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기억들이 여기에 갈려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힘이 섰겠죠. 아마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는거나 무라카미 타카시라든가 나라 요시토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여기서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모노파의 모노파 유명한 작가로 계시는데 이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다고, 나는 자기 자신을 모노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쿄예대 퇴직 기념전도 하셨는데 그것은 동일본 대지 지진하고 쓰나미를 주제로 한 이런 아주 큰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왜 이런 작품을 제가 문제 삼냐면은 일본의 현대미술이라는 식으로 분류가 되지요. 본인의 의식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일본의 미술사의 소사에는 전부 다 다카야마 노보루는 일본의 모노파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다 일본의 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모노파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물론 이황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크지만 소위 아주 동양적인 요백 그리고 미니멀리즘 같은 것이다 해서 아주 일본적이다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근데 순수한 일본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리 짓는 사람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거 정의 내리는 분류의 폭력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모노파는 이런 사람들이고, 모노파는 이런 개념이고, 이런 콘셉트다. 교과서에 나오고 학생들 그거 배우고, 모노파인데 왜 조선인입니까? 하는 아주 역전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물론 좀 살아오신 길에 있어서 우리 조선인하고 사귀실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말도 못 하시고요. 또 학교에서는 중국 학생을 거의 많이 가르치고 계시지만 아주 인간은 좀 개방적이고 좋은 분이십니다.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미야기현 센다이죠. 미야기현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작품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04년에 도쿄経済대학교에서 심포지엄 했을 때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면 좋은 것은 양식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산파가 있다, 표현주의가 있다, 무슨 후기 인산파가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양식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미술사를 갖다가 한 줄의 어떤 진보의 역사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보시니까 양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런 파포먼스 아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양식별로 미술을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리고 출신지도 전부 다 달라요. 독일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다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없지 않아. 관계가 없다. 억지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묶을 뿐이지 하는 이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니다고 봅니다. 이거 일단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데, 물론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조선 민족이 겪은 근대사, 현대사가 깊이 투영돼 있고, 그 맥락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이 얘기 나누기도 좀 힘들어요. 다카야마상하고 송현숙 선생님이 얘기가 서로 못해요. 그런데 불과 한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갈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역사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공유되어 있다.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은, 그래도 조선인으로서의 무슨 순수성이나 민족적인 정신이나 그런 미적인 본질이나 그런 거 공유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은 맥락을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누구냐, 뭐냐, 는 걸
군민주의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군민주의적인 본질로부터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걸 상대화시키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문제의식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디아스포라 아트의 큰 특징이다. 바꿔 말하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미술에 있어서의 군민주의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항하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저항하지 않더라도 그거하고 적응할 수 없는 적응 못하는 그런 미술이야 디아스포라 아트다는 거죠. 그거 미술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 들어가면서 군대적인 국가의 제도가 됐어요. 하나의 잔치가 됐죠. 어느 국민 국가든 미술대학교를 세우고 미술관을 세우고 그렇지 미술 교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세우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곳이다. 우리는 이런 국민이다는 걸 미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강요해서 교육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일본이다는 의식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9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대부터 일본의 우파 보수파들은 위안부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의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고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라는 의식을 오히려 거꾸로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그럴 때부터 계속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자. 일본 사람들로서의 그 자긍심을 갖다 키우자. 애국심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일장기나 기미가요 국가에 대한 경의를 교육시키라는 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시대가 불과 한 15년 사이에 많이 나빠졌어요. 나빠졌는데 그 중에도 미술가들이 많이 큰 나쁜 역할을 했습니다. 다나카라는 미술계가 군민의 미술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요. 일본인의 미적인 특징을 갖다가 나라 시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유럽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미술을 이렇게 칭찬만 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훌륭한 미술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 훌륭하지요, 당연히. 나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라 가면은 운계, 가이케, 운경, 쾌경이라는 아주 그때의 조각가로 튀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일본인이라는 본질에 있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우수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합을 시키고, 물론 이태리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훌륭하다. 거꾸로 조선에는 웬만한 거 없다. 하는 식으로 하지. 그런 식으로 미술이라는 게 아주 국가주의적인, 국민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파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기보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치 시대의 나치 미술입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아리아인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그리스 시절에 이상적인 인체상을 가진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다 해서 오토디쿠스나 표현주의 작가들을 갖다 억압했지요. 길시나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반당했고 만면도 했고 자살도 했고 희생당했지요. 그것이 미술이라는 거에 지니고 있는 본질 중에 한 증명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거예요. 과연 한국은 어떨까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지요. 근데 그것이 군대 국가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한국은 군대 국가가 생겼을 때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것이 너희 거다 했는데 이거 과연 우리 것일까? 그런 모순이 당연히 생기지요. 그래서 이등 군민이 중군민이었어요. 이 궤대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궤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프랑스까지, 그러니까 중심지인 프랑스까지는 못 가니까 시민은 우에노에 가죠. 도쿄 우에노에 가서 소양화에 대해서 배워야겠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주나 그때 부유층, 특권층이고. 근데 우에노에서 배우는데 배우고 있는 미술 이론이나 기법은 프랑스를 기본으로 하는 소양 미술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배우고 싶지 않더라도 그런 왜곡된 창을 통해서밖에 조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민지라는 역사적인 제한성의 비극이지 하나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양화가들이 정쟁 미술을 그렸을 때 아주 힘이 있는 에너지 창, 말하자면 면작이에요, 면작. 면작인데 그것이 서양 그림의 기법을 갖다가 가장 나쁜 방향으로, 궁극주의 방향으로 활용한 그림을 갖다가 보고, 근데 그 똑같이 그걸 그릴 수는 없죠, 조선인으로서는. 그런데 기법은 거기서 배워야죠. 기법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론으로 갖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집단적인 주체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린 것이 군상입니다. 군상이라는 위케대 작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기는 하지만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에 그렸는데 그때 프란시스 베이컨 아시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금 일본의 도쿄에서 큰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해체되어 있는 모양을 갖다가 그리기 시작한 것이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양에 있어서는 인간의 신체라는 거, 그 신체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걸 해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49년이에요. 왜 해체했는지 하면은 그것이 그리스 시대를 그 시점에서 해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군대 들어가서 인간의 신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발등신 제일 아름답고 인간이라는 것이 남녀에 나누어 있고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적이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문 갖게 됐지요. 프란시스 베이컨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두 차례 대전 전쟁도 겪었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인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도 뭔가 공허하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했을 때 위케대가 아주 그 미켈란젤로 같은 욕착이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러니까 열등, 이 나라가 후진적이다라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맥락, 콘텍스트의 어떤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케대라는 그 어떤 고장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몰랐다라든가 그렇게 뛰어난 화가도 아닌다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차원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대라는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에게도 그 관계가 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또 난다케 그런 영국도 있죠. 보셨습니까? 영화가 많이 큰 히트를 쳤다고 했는데 보셨어요? 뮤지컬만. 네, 여러 번 학생 울었다 하니까 나도 가봤어요. 나도 분명 울었는데 그 장면이 달라요. 나는 그 좀 아주 소년 바리케이드에서 싸운 소년이 이렇게 종 맞고 죽는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의 7월 혁명 장면입니다. 7월 혁명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또 완전히 복구하는 반동이 있고 그 반동에 대해서 싸우던 혁명이 7월 혁명이죠. 그래서 그런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을 느끼고 자신을 동일시하고 감동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프랑스의 19세기 자유주의 혁명하던 사람들은 그걸 우리라는 주체입니다. 우리 시민,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자유주의 혁명을 이루어진 우리다. 그래서 드라큘라가 그렇게 자유의 여신이라는 명작을 그렸지요. 근데 그걸 일본인이 후지타 츠구하루라든가 그런 일본인 그때의 일본 양화가들은 파리에 유학하니까 루브르 미술관에서 그런 아주 큰 걸작을 많이 보지요. 압도당하지. 우리도 그런 거 그릴 수 있을까? 한 번쯤 그려야 한다. 근데 그 문제는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시민이 자유주의 혁명을 이루어줬다는 우리. 근데 그때 일본인은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침략하고 대동아 공영공을 갖다 이루어져로 하는 우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전쟁화가 됐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만큼 화가로 보람이 있던 시대가 없었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그 전물이나 여성상이나 누드나 그런 거 그럴 때 너무 재미가 없다고. 정전 때야만 아주 열기 있게 그렸고 대중들도 환영해주고 국가도 지원해줬고 그때야만 미술가로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선인으로 아 나도 그런 걸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입회되나 그런. 그런데 일본인이 아니어서 일본인처럼 대동아 전쟁을 전당화시키는 우리가 없어. 근데 조선인으로서 우리를 말하면 단합받게 돼. 그때는. 그때 대동아 일본 제국제 하나의 부분이어서 그냥 조선 현대석이라고 해서 그냥 뭐 치마 저고리나 입은 여성을 그리면 그건 괜찮다 하는데 조선의 뭐 무슨 동학혁명의 역사라든가 그런 거 그릴 수는 없었지. 그래서 이 중에 파리, 일본, 조선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계제가 있게 우리라는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지. 그래서 그래도 일본이라는 장으로 꽂혔어야만 이렇게 자유주의 혁명을 하던 프랑스 소양의 우리라는 주제를 볼 수가 있고 그 우리를 재형할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기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렇다면 드라큘라의 그 자유의 여신을 우리가 볼 때 그거 무조건 동일화돼도 되냐는 문제가 있어요. 7월 혁명 때 바로 프랑스가 알제리를 시민화했어요. 알제리 시민 지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자유주의 혁명이라는 게 시민지 지배하고 모순되지 않게 양립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때 지배했어요. 근데 그 우리하고는, 그 사람들 그 우리가 자유주의 혁명을 이루어지려 하는 우리는 문명적인 백인 문화이고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뭐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하는 것이 우리의 백인들의 그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전당화시키면서 이 그림을 그렸지. 그래서 지금도 드라큘라 볼 때는 백인들 볼 때하고 아프리카인 볼 때가 시선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선인들 적어도 그 제3세계인적인 시선으로 그걸 봐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순된, 적어도 양명성 있는 무조건 훌륭하다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이거 백인들이 하는 짓을이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 어떤 고민을 해야만 하는 조지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가 됐죠? 5시 15분. 그러면 한 15분만 다른 작품 보여주지요. 그러면 이거 아니라 이거를 끊고 이제 끊어서 근데 그런 제가
이번 말씀드린 것이 2000년 관주 비엔날에 거쳐서 2004년에 도쿄에서 하던 얘기를 했는데, 또, 글쎄요, 이거 보시지. 이것도 슬라이드 쇼로 될까? 이 작품은 자리나 빈지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리나 빈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인데 아시는 분 모르세요?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의 그 관제답인데요. 엔테베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내전 때문에 이렇게 폐허가 돼 있어요. 사진이지. 사진 잘 안 보이네. 자리나 빈지라는 작가의 작품은 제가 2002년인가? 도쿠멘타, 카셀 도쿠멘타에서 처음 봤습니다. 2002년. 근데 이거 동부 아프리카지? 우간다인데 우간다의 풍경 사진인데요.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나는 아주 뭐랄까 기쁜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군지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관심 갖게 되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국에 있지요. 영국에 있는데 우간다에서 영국으로 이주 갔어요. 우간다가 독재 국가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영국으로 피싱했다. 우간다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 잘 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인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이 동부 아프리카를 식민지 지배했을 때 인도에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의 하나의 하급 관료로 이용하고 또 철도 공사나 그런 거로 이용하고 인도인들이 있고 아프리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디도 그렇죠. 간디도 남아프리카 갔었죠. 인도인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우간다에 태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영국의 식민지 지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우간다에서 태어났어. 우간다에서 태어난 우간다인입니다. 국적으로는. 그런데 우간다 밖에 모르는 인도 출신자.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 우간다가 독립되고 나서 또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나가지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흑인 중심이 됐어요. 우간다뿐만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제국들이. 그러니까 백인의 어떤 일제 잠재처럼 그런 거 다 배척해서 흑인 중심의 국가를 세우자는 그 분조가 생겼죠. 그러면 인도인들은 그러니까 백인의 어떤 앞제비로 여기에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 후손이다 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나아갔지. 14살 때인가요?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영국에서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냐면 그거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이 사람이 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자별적이고요. 영국에는 남아시아 출신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이런 지역에서 이민으로 많이 갔지요. 근데 이민이 갔을 때 결혼을 하고 남자가 먼저 가가지고 결혼했다 해서 여자를 부릴 때가 많지요. 조빙해서. 그것이 가짜 국제 결혼이 아니냐는 걸 의문시하고 있어요. 영국의
전부 입국 관리소가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히스로 공항에서 남아시아 출신 여성만 전혀 검사를 했어. 그러니까 남아시아의 전통으로는 처녀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처녀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이거 진짜 결혼이냐 뭐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입국 허가하거나 안 하거나 했어. 그러니까 자리나 빈지는 런던에서 살면서 그거에 저항한 작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완전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인도인입니까? 아프리카인입니까? 영국인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국적이 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르조선 중에 일본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일본인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나는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간단히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자리나 빈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런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그렇게 하고 해서 영국에서 선장한 어른이 된 자리나 빈지가 자신의 그 태어난 나라인 우간다를 다시 방문해서 자신의 그 맥락을 알아야 하는 한 작품입니다. 근데 가면 이렇게 내전에 폐허만 남았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브라디 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전 과정에서 벽에 소개하고 이렇게 전사를 하던 그 현장이나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거 그러니까 주제가 전체적인 내정을 다루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시선이 어떤 국민이라는 어떤 고점에서 고전된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그런 입장에서 세상 모든 일들을 보고 고전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보는 그런 것이 디아스포라다다. 근데 이 작품이 이거 브라디보리입니다. 이 작품이 제가 카셀에서 보고 난 지 한 1, 2년 후에 일본에서도 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큐레이터가 그냥 설명 안 들면 그 열대에 좀 아름다운 풍경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이런 다른 좀 풍경만 지금 사진도 다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자리나 빈지의 작품의 문제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자료로 자리나 빈지가 어떤 우간다 출신의 인도인이라는 걸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이 충분히 그런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불길한, 뭔가 안 좋은, 불행한,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 불편한 물 갖다가 알려주는 작품이라 봐요. 저는 아주 뛰어난 그 디아스포라 아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자 그러면 이거 잉카 쇼니발레가 누구냐면 잉카 쇼니발레도 아주 고물인데 잉카 쇼니발레는 아십니까? 아세요? 잉카 쇼니발레는 나이제리아인이지. 나이제리아인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나이제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제리아인인데도 뭐 명문이라 할까? 특권층인데 영국에서 살면서 나이지리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술을 하죠. 이것이 카셀에서 전시가 된 것인데 뭐 이런 것도 하지요. 근데 자리나 빈지하고 너무 작품의 그 분위기가 다르지만 이거 조금 전시하죠. 이거 빅토리아 단디의 일기라는 작품인데 이거 중심에 있는 흑인이
잉카 셔니바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빅토리아 단디라는 게 빅토리아조 시절에,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이 온 세계적인 그 대영 제국이었고 아프리카도 인도도 지배했을 때의 귀족 상급 시민들을 빅토리아 단디라고 그랬죠. 거기 중심에 그때 빅토리아 단디 그대로 모습으로 흑인이 서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고. 백인들이 이거 볼 때 너무 불편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럴 때 영국 소양 그림에 있어서의 역사에는, 서양화에 있어서 역사는 흑인이 나올 때는 한산 노예나 안 그래도 그 좀 하인으로만 나와요. 근데 이런 단디가 조금 뒤로 뒤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단디가 흑인으로 나오는 것만 봐도 위에 이거지요. 아까 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잉카 셔니바레 같은 경우는 이거 말로는 안 해요. 너희들은 시민 지배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전시하지. 근데 나는 런던하고 그리고 윈에서 큰 전시회를 보았는데 백인 관객들이 보고 있고 처음에는 웃고 보고 있는데도 점점 불편하게 느끼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비편적인 디아스포라 아트 할 수 있지요. 미술사에 대한 이때까지 있던 기성 개념을 갖다가 역전시키는. 근데 아까 그 양복도 빅토리아조 시절에 여성의 그 옷을 갖다가 아까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빅토리아 시절에 그 서양인의 전통적인 옷인데 색깔이나 그 무늬가 다르지요. 그 아프리카인들의 지금 입고 있는 그 색깔이나 옷으로 그거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아프리카 중심주의, 아프리카야말로 아름답다, 뛰어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된 원료, 그리고 네덜란드에서의 섬유 공장 해서 만들어진 옷을 갖다가 아프리카인에게 팔렸어요. 구매하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아프리카인이면 이런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미식, 색채 감각은 그때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만들고 이윤을 얻은 그런 소산이다는 걸 그렇게 여기서 알게 한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조금 다른 게 있을까? 또, 야, 그러면 또 이거만 딱 보세요. 안 나오네요? 기다려야 해? 파워포인트나 그런 거 제가 잘 못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시는 거 니키 S 리라고 아세요? 니키 리. 니키 리 요즘 어떻게 지내지? 뭐?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내에 왔었어요? 국내에서 지냈었어요? 한동안? 여기로 또 왔대나? 여기 왔대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게 없다. 아니 왔어도 전시는 안 한 거 없어요. 했어요? 원인지.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2000년 관주 비엔나레 때 조금 내려가면 또 다른 것도 나오지.
2000년 간주 비엔나레 때 니끼리 작품 처음 봤고요. 많이 공감을 느꼈고 한 번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어요. 또 뉴욕에 있다고 해서 좀 연락하려고 했는데도 못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책에 디아스포라 기해 니끼리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작품의 그 인용 허가를 얻으려고 연락했는데 그때는 못했었어요. 그 바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아주 다양한 아이덴티티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이죠. 막 이것뿐이지,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일단 끝내고요.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은 여러분께서 편하게 질문하시. 여기 일본말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일본말 그대로 실렸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지. 제국주의 제국에 의한 세계 분갈과 식민지 전달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을 갖다가 눈물 흘면서 떠났을 것일까. 게다가 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은 정착된 그 각기의 땅에 있어서도 늘 이방인이며 소수자이다. 다수자의 거의 대부분은 선조 전래의 땅, 언어,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견고한 관념에 안주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다수자들에게는 소수자의 참된 진실의 모습을 안 보이고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을 거다는 것이 제 책에서부터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아트에 대한 저의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국가랑 그 문화의 어떤 중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 다시 이렇게 종속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나 뭐 번영을 한다든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가장 큰 장애물 그런 게 뭘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현재 팝바지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주류가 되는 그런 미술이 되게 뭐랄까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랄지 어떤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로 세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되게 이제 뭐 성공에도 전혀 관심 없고 스펙에도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뭐랄까 좀 그런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젊은이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회 참여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고 걔네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많이 관심이 있는지. 예. 그런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기보다 오늘의 주제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경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양쪽을 알고 있고 그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는 거죠. 네,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내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문화라는 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은 양쪽 문화를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나이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 건너가셨고 세상 떠나셨는데 일본인 하인으로 일본인 집에서 일을 하시고 보통 일본보다 훨씬 일본의 문화나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양적 문화를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이 없어요. 문화라는 게 권력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양적을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물론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는 어떤 때냐면은 국가 권력이나 뭐 상업주의 권력이 그거 필요하고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조금 달리 글로벌 시대여서 세계적으로 꼭 경계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디아스포라에 어떤 그런 드디어 때가 왔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 나라가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들어가면서 보수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타자에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일본이다는 의식을 다시 확고히 만들려 해요. 미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문화 본질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 문화에 대해서 과거 조선 식민지 시절에 조선 현토색처럼 아주 탈정치적인 나를 가른 주장이 없는 문화는 적당히 이렇게 배치가 되고 소비되지만 그 권력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력을 지니고 있는 문화는 배척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니까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에 대한 디아스포라적인 반권력 투쟁을 벌여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정치적인 뭐 시위나 막 구호 외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 행위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술 행위, 예술도 권력이어서 뭐 베네치아 비엔나레를 이렇게 좀 정상으로 해서 이런 위계제가 돼 있지. 왜 이거 출품하면 안 된다는 그거 얘기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이중성, 삼중성 있는 아주 복잡한 작품들이 잉카 쇼니바레 같은 것도 그렇지요. 이용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주장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 작품을 하시면서 싸워야 한다. 권력과.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첫 번째 거는.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팝아트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주류가 되는 그런 원인 이유가 뭔지 배경이나 이유가 그거 어렵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오세요. 젊은 분들도 유학생도 많이 있고 수만 명 있고. 근데 모두가 미타카 지브리 미술관 가요. 근데 미타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쿄 국립군대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카야마 현의 오하라 미술관 그리고 도쿄역 근처에 있는 브리지스턴 아니면 우에노에 있는 소양 군대미술관 그런 데 잘 안 가. 잘 안 가는 이유는 하나는 군대라는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 다르다 할까?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군대라는 시기를 일제 식민지로 겪었기 때문에 군대라는 시대를 넘어서 스킵해서 현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현대의 콘템포라리 미술은 일본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여기는. 일본의 어떤 분은 미술가가 선생님 일본은 군대가 너무 길어. 왜? 그거 바로 초난제예요. 초난제에서 한진됐죠. 여기는 완제가 있었고 식민지 시절에 있었고 시민혁명이 있었고 지금 있어요. 일본 명치시대 때도 계속 초난제가 계속돼 있고 그것도 강화돼 있어. 그래서 군대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일본에서 지브리만 가냐 하면 그 군대라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일제 시절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군대라는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내면적인 고뇌, 정치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아까 육회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미가 우리의 미인지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거를 다시 배울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는 것이 하나이고, 또 일본인은 이런 게 있어요. 1930년대 후반에 일본에 소위 전위 미술이 유행했습니다. 일본의 제국 미술 학교, 지금 무사시노미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도 지금도 잘 하지요. 근데 거기 한국인 학생들 지금도 많이 왔는데 다 그 코마셜 필름, 코마셜 만드는 기술 배우러 온대. 근데 그 193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타이쇼 데모크라시 시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자익, 저희 진보적인 미술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탄압받았고 못하게 된 이후입니다. 지향유지법 생기고 공산당 불법화가 되고 일본 프롤레타리아 미술 동맹이 해체당한 이후에 정의미술운동이 활발화됐어요. 그 정의운동이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이 두 가지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군국주의적인 정치주의에 저항한다는 저한적인 주명하고, 그래도 개인적인 세계에 다른 전체적인 세계로 도피하겠다,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주명,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운동은 비정치적인 소위 그 슈르레얼리즘, 저형실주의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배웠던 이케데나 그런 사람 그때 일본에서 배웠는데 잘 안 사귀었어. 관계가 없었어. 왜냐면은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그거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민족적인 주체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문제였죠. 근데 일본인들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주 그 뭐랄까 할까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지만 국가라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두고 그거하고 고리를 두고 아주 개인적인 세계에서 주룩이는 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갖다가 그 향유하고 주룩이는 것은 그때부터 있어온 하나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다 할 때는 이 사회를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로 바꾸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좁은 사적인 공간의 자유를 지키는지가 문제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에 어떤 이런 그 디스플레이 공간 속에 있어서의 자유예요. 콘상상의 자유입니다. 애니메이션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물론 그 적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애니메이션만 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면은 월트 디즈니가 원래 그 근원이지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바로 그거지요. 월트 디즈니가 아주 미국의 국가주의하고 결부하고 공범 관계가 되고 했었죠. 미국주의를 갖다가 온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데 힘이 있던 것이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나도 그때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요. 미키 마우스. 그런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볼 때도 그런 양면성을 다 보셔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정치하고 관련시키면 그렇다면 뭐 해도 그러면 아주 주제주의적인 정치적인 그 주제를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그 설교하고 외호를 구호를 외쳐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지명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젊은 사람, 그런 대중의 분명 내부에 여러 가지로 분노도 피해도 외로움도 다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접근하고 이끌어내고 재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나 모른다라든가 너희들은 너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교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이 저는 늘 학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후쿠시마를 걸으며라는 비디오를 봤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거기서 제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뭐 여쭤보고 싶어서 적어놨었는데
안락한 전체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안락한 전체주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도 비슷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예, 예. 안락한 존재주의라기보다 안락으로 향하는, 안락을 요구하는 존재주의라고 해야지. 근데 단축해서 안락 존재주의라고 해요. 그것이 후지다 쇼조 선생님이라는 정치사상학자가 쓰시던 말인데, 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봅니다. 그것이 문제는, 여기 요점은 전체주의에 있어요. 안락에 있는 게 아니라, 안락이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안락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야 하고 살면 왜 안 되냐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일본은 60년대 고도 선전 시기에 들어가면서 뭐 자연 파괴도 하고 지금 원전도 다 그때 생겼어요. 그때 생겨났고 뭐 이렇게 전력 소비를 많이 하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서울에는 너무 반짝반짝하고 전력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니까. 근데 그걸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군정하자, 시정하자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했죠. 근데 욕망을 시정하는 것이 차번에 요구하고도 잘 합치돼요. 욕망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순들은 물론 그 사회 내부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순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항상 그 주병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그렇게 회사에서 저임금으로 그 사회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억압하거나 해서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게 그 모습을 갖다가 주병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 우리는 시민으로 그대로 살고 있고 안락하게 살면 왜 안 되냐 하는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빠지지요. 근데 사회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윤리주의적이다라든가 너무 자익이다, 공산주의자다, 제로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주의.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은 일본에서도 그런 시기가 지나갔어요. 일본에서도 사회 국당화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비정규직 비율도 많아졌고 사회 자살률도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사회예요. 별로 그렇게 안락한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안락한 그런 이데올 개념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의 부모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밖에 못 배웠었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뭐 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존재의식이 가져라 하는 식으로 다가가도 소용없어요. 근데 보세요.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졌는데도 지금 아베 정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한 일본의 원전 기술이라 해도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70%가 그거 지지하고요. 그렇게 되죠. 그거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반대로 후쿠시마 현지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 주민들, 특히나 여성들이 원전에 반대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잘 안 들려도 저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장벽을 갖다가 세우고 하는 거. 소수자가 하는 게. 내가 얼마 얘기하더라도 당신은 조선이니까 하는 식으로 후쿠시마니어서 비참하다. 그래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근데 온갖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다른 문제를 많이 이론해야 하는데요.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라는 게 어떻게 그 타파하고 해체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는 예술에 달려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권력이다 했지요. 일본의 TV에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 일본은 그래도 좋은 나라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우리라는 거 얼마나 예술적인 기법으로 나왔죠. 로크 뮤지션 그 노래를 부르고 음악가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예술가도 그런 전시를 하고 후쿠시마 힘내라 일본으로 힘내라. 후쿠시마가 힘내는 거하고 일본은 힘내는 거 달라요. 일본은 힘내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 차원 동원돼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 돈 얻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전시도 할 기회가 있고 매체에도 나오기도 하기죠. 전쟁 때 전쟁 그림하고 마찬가지다. 똑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여러분은 물론 예술이라는 게 돈이 필요해요. 또 감각이 없이 예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는 사람이 없이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자신이 그 어떤 전속 수동적으로 그 상황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길을 열리기 위해서 힘을 다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10분 51분이거든요. 10분이 남았으니까 아마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거나 혹은 저희가 여기서 끊어드리면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으시거나 그런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질문하세요. 섭섭해요. 질문 없어. 일본에서 지금 전지의식이 하셨는데 일본에서도 학생들은 질문이 없어. 근데 여기는 점점 그렇게 줄여가는 것 같고. 그러면 태어나신 곳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떤 것이든 물어보세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활권이라는 게 있고 소속감이라는 걸 느껴야지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요? 소속감 느껴야지 살기가 좋아요? 그러세요? 근데 아예 소속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대척하자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느끼기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쪽에 자기의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둘 다 둘 다라기보다 나는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니까. 한국이 무슨 조선인 대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인들의 있는 그 온갖 세계 중에 하나의 국가일 뿐이지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일본에서도 조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에 있는데 여러 개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문제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없었어요. 왜 학교에서 갈 때마다 너는 조선인데 왜 여기 있냐? 이제 조선에 가라. 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촌왕에 전부 다 이렇게 일장이를 고마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고마워할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소속감이 없어요. 지금도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속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그럴까? 는 걸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지. 물론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또 주변에서 온갖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국민주의적인 기존 개념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나다 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아니면은 나는 나인지 이런 집단의 하나의 구성 부분일 뿐이지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아 일본인이면 이렇게 다다미를 좋아할 거다라든가 나도 다다미 좋아하는데 일본인이 아니다. 왜 다다미니까 좋아하지 일본이어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일본이어서가 아니라 나이어서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다미를 좋아한다는 것이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흔히 제 학생들도 아 그렇게 선생님이 일본을 비판하시니까 일본을 싫어하세요 해. 나를 싫어하세요 해. 그리고 너는 그러면 일본 국가냐? 그래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베 신조는 싫어하는데 내 그 같이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좋아해. 싫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계절은 좋아하고 풍경은 아름답고 기츠네 우동은 맛있고 하는데 일반 시민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 일본 정부는 싫어하고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전부터 한국을 무조건 좋아해야 해요? 그런 거 아니다고. 저 정치성에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최근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소속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소비자로 사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말씀을 덜 하신 게 이 초국가적인 자본의 거의 뭐 유동이나 사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자본의 흐름이나 자본이 지역에서 어떤 그림들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국가적인 자본이 평정을 하는 평평하게 세계를 혹은 불균등하게 만드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예술은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한 몇 분에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저는 지금 이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술과 자본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아포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세기까지만 해도 예술이라는 게 궁정이나 교회의 어떻게 그 본사물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생기면서 예술의 자립도 생겼어. 그런데 아까 19세기 자유주의 혁명 얘기했듯이 그것이 다시 자본이 없이 예술을 할 수도 없고 자본에 본사할 그런 이중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돈을 필요하고 자본주의하고 좀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왕고호가 그래요. 왕고호 소환집을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자본주의 하에 사는 예술가의 고뇌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왕고호입니다. 제가 고뇌의 원근법이라는 책에 왕고호에 대한 대담을 거기 수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는데요. 왕고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유가 동생이 화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이거 구매해주고 보관하고, 근데 동생도 그때 방고호가 죽고 한 6개월 후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하고 이걸 판매하고 돈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양립되잖아요. 그 고뇌가 방고호의 고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고호가 그렇죠. 네덜란드 사람이고 소위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웨이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군면하고 저축하고 하는 그런 분도에서 태어났고 남부 프랑스에서 죽었죠. 남부 프랑스 갔다가 파리에서 죽었죠. 그런 곳에서 아주 보수적인 목사였던 아버지하고의 갈등도 그래요.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냐? 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물으면 아니 가치가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렸는데 그리려서 있던 이유가 동생이 그렇게 과상 자본자가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방고호에 수르쁨이라는 대상 있는 거 아세요? 그 매춘부의 그것이 매춘부가 인증 아이가 배에 있는 매춘부를 끌려오고 방에서 같이 살게 되고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야 대호야 나도 이제는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은 불쌍한 여성하고 같이 살게 됐다. 이게 이제야 인간으로 사는 보람을 알게 됐다. 근데 돈 한 전도 1원도 못 벌어요. 동생이 보내오는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나도 지금 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400프랑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동생이 그렇게 하면서도 아, 형 슬슬 좀 자립해달라 하면서 돈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둘이면서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본주의화에 있어서의 예술가의 고뇌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심각하고 확장된 형태로 지금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좋은 동생 없으면 예술을 못 할까요? 그거 모르지만 조금 농담이 됐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봉건 시대의 예술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이 다르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파트로네지 돈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술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나라에서는 삼성이나 뭐 돈 큰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콘템포라리에다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돼 있어요. 글쎄 저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뇌, 돈을 주니까 좋다,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고호에 대해서 비유해서 드리던 그런 고뇌가 어떤 지니고 있는 예술을 해야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죠. 근데 물음이 될 수는 있겠죠.